반갑습니다. 교육전략연구실 문상은 실장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해오던 학생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두 개의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벽은 문법이고 두 번째 벽은 독해입니다. 아마 벌써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문법의 경우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문법 비중이 대폭 커지는데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관계대명사니 부정사니 문장의 오형식이니 하면서 멘붕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빠르게는 초등학교 5학년, 늦게는 중학교 1학년이 대략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법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금방 극복이 되는 편입니다. 방학 특강 수업도 있고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정규 수업에서 문법 교재를 한 두어 바퀴 돌리는 것만으로도 문법의 논리 체계가 이해가 되고 또 문법 용어가 금방 익숙해집니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중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워낙 문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문법의 어려움은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작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문법이 아니라 바로 독해입니다. 아마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되었든 영어 시험에는 독해 문제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거나 글을 읽고 순서에 맞게 배열하거나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식으로 다양한 독해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리딩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런 독해 문제를 풀었을 때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답을 고르지 않고 오답을 고르고 있다는 말인데 이번 포럼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독해를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를 비교적 잘한다는 학생들도 독해 문제에서는 왜 오답을 고르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학원 다니면서 단어를 안 외우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좀 돌려서 해석을 해보자면 어휘력이 결국 내가 사는 세상의 범위를 정해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사과문을 올렸는데 여기에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했다가 논란이 된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을 지루하고 심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교수가 금일까지 과제를 제출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금요일까지 라고 알아듣고 교수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쓰면 어떡하냐 하면서 오히려 교수에게 큰 소리치는 그런 학생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한자말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휘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해외여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을 원한다면 굳이 고생해가면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실 충분하죠. 우리 아이들이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고 길 찾아가는 법을 알게 하려고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고급 정보와 지식을 누가 발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영어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어 공부의 출발은 어휘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 독해력의 기본도 결국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어 독해 문제는 결국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입시 환경의 변화가 영어 시험의 유형이나 난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나 공부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입시의 정점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인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이 내신도 수능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학교 시험과 수능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다 연결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시험 문항을 설계하고 싶어도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시험도 수능 시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결과 내신도 수능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수능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겪어온 시험입니다. 부모님들처럼 저도 수능 세대인데요. 그 사이에 수능은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졌던 적도 있고 또 물수능과 불수능을 오르내리는 그런 난이도 문제는 이제는 좀 식상한 뉴스이죠. 현재 수능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고 있고 또 탐구 영역뿐만 아니라 국어와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어 과목을 보면 2018학년도부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좀 줄어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올 때는 응시자의 한 12% 이상의 학생들이 그 1등급을 받았다가도 다음 해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상대평가일 때는 보통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약 4% 정도 되는데요. 절대평가로 바뀐 상황에서도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수능은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임에도 여전히 수험생들에게는 안심할 수 없는 과목이 된 것입니다. 여기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특히 작년에 수능 국어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어가 되었든 영어가 되었든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있으면 누군가는 9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격차가 언제부터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고등학교부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은 이미 중학교부터 1등급을 받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구분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벌어진 격차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부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은 제한적이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관리해야 될 과목 수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적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두 중학교 3학년 학생의 2021년 성적 분포입니다.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 방식인데 A등급은 90점 이상, 그리고 B등급은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마지막 2등급은 60점 미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먼저 A중학교 3학년 2학기 시험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이 국어 과목은 56%, 영어 A등급을 받은 학생도 56%입니다. B중학교에서는 국어 A등급이 23%, 영어는 24%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은 어느 정도 어느 학교 데이터를 찾아봐도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영어도 비슷하게 잘한다는 말입니다. 왼쪽에 있는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학교 시험이 좀 더 쉬웠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전체 시험 문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본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학교의 시험의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은 강남구 안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학교에서도 3학년 성적이 아닌 중학교 2학년 성적을 봐도 비슷한 분포가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학교 2학년부터는 그 학교 안에서 A등급을 받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분명하게 고차가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영어 A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을 치면 전부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같은 A등급이라고 해도 100점 만점을 받아서 A등급이 된 학생과 90점을 겨우 넘겨서 A등급이 된 학생이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안에서만 성적이 비교되다 보니까 자신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A등급을 받았다라는 허울에 갇혀서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숫자는 이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자, A중학교에서는 14%, 그리고 B중학교에서는 37%입니다. 중학교 영어 시험에서 60점 미만을 받았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입시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영어 포기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강남구 안에서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되었는데 영포자가 30% 이상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같은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C고등학교, D고등학교라고 부르겠습니다. 학교 이니셜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C고등학교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은 국어 과목에서 28%, 그리고 영어는 25%입니다. D고등학교에서는 A등급을 받은 학생이 국어 15%, 그리고 영어는 17%입니다. 상위권의 점수 분포도 이 고등학교마다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C고등학교의 영포자는 19%, 그리고 D고등학교의 영포자는 무려 49%입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다소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도 영포자 비율이 전교생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 D고등학교의 경우 수학에서 2등급을 받은 학생이 4.8%밖에 안 되는데 영어 2등급은 10배가 넘습니다. 이 학교는 영어 시험 문제가 특별히 더 어려웠을까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주 살인적인 그 킬러 문항으로 내신을 출제해서 그렇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성적 분포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중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가 되었든 학교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비율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소위 내신이 빡센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가 크다. 한번 벌어진 격차는 어지간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면 사실상 인서울대학 진학이 가능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확연히 구분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길래 60점도 못 맞는 학생들이 그렇게나 많나 궁금하실까봐 요즘 고등학교 영어 시험 문제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보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문제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의 대부분은 독해와 관련이 있고 이 독해 문제는 대부분 수능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영어 교과서 관련 문제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중학교 시험에서는 부교재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서 교과서 암기만 잘해도 최소 60점 먹고 들어가는데 고등학교는 교과서 공부가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능 공부만 전념하면 되는 분위기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 영어 시험이 사실상 수능 유형으로 바뀐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내신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다수의 학생들은 내신 준비를 하면서 수능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가 배려하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내신을 포기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원이든 학교든 요즘에는 다들 수능 준비만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되었기 때문에 입시 부담이 줄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 대학들은 정시에서 수능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를 달리해서 영어 등급이 낮은 학생들을 사실상 걸러내는 그런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서울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 1등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90점을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상황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입니다. 자, 학생들이 EBS 문제집 답지를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국어와 영어에서 EBS 교재 연계율을 50%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50%마저도 수능 교재에서 똑같이 출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문을 변형하거나 문제 유형을 바꾸는 식으로 그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 교재를 달달 외우는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는 대표적인 문과 과목인데도 요즘에는 이과형 시사 소재들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영어 독해 실력을 키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력을 키워가되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시기에 따른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해 드리기를 제안드립니다. 영어 독해력 향상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한 축에서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접근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fundamenta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한 축은 기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테크니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점수로 표현되는 영어 독해 시험에서 모두 중요한데 나이와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서 각각의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초등학생 시기는 무조건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하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서서히 테크니컬 요소로 비중을 옮겨가시면 됩니다. 이 두 축 중에 하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이해도 안 되는 수능 문제를 풀게 하거나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너블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국 입시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헤비나인 프로그램이 초등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구성되는데요. 초등 2, 3, 4, 5학년은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초6과 중1은 과독에 해당하고 중학교 2학년 이상에서는 테크니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 수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펀더멘털에서 테크니컬로 점점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된다는 점에는 동일합니다. 리딩에 국한해서 보면 초등 2, 3, 4, 5학년에서는 기본적인 독해 교재와 함께 너블 교재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독해력을 키우면서 글을 읽는 흥미를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초등 6학년이 되면 너블이 빠지면서 토플 유형의 독해가 집중적으로 확대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수능 독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초등 6학년부터 이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능 교재를 시작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순서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리딩에 접근하기 전에는 독해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또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공부의 출발은 토플 지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플은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집중력을 키우기도 좋고 또 수능처럼 무지막지하게 꼬아놓은 문제도 없습니다. 오답을 만드는 원리도 비교적 단순해서 한 두세 가지 유형이 문제마다 반복되고 있는 꼴입니다. 또 토플 지문의 소재가 문학이나 고고학,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처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 과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잡다한 교과 지식을 늘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서서히 수능 유형의 문제에 노출을 시키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능형 독해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많은 수능 기출 문제를 풀면서 오답 유형을 분석하고 특히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처럼 까다로운 유형들을 중심으로 스킬 훈련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어느 순간 정체기에 접어드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학 작품을 잔뜩 읽는다고 그리고 토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으로는 2%가 부족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와 각 나이대에 맞는 그 시대적인 소재나 동시대에 회자되는 그 주요 이슈들을 놓치지 않아야 따끈따끈한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알파고와 인공지능이 핫 이슈였고 또 2년 전에는 코로나와 함께 온라인 교육이 키워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암호화폐나 NFT 같은 키워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한 소재를 선정하고 또 학생들에게 세상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비나인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ILS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역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리딩 영역은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커리큘럼이 될 때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끊임없는 배움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펀더멘털 요소를 강화하는 방법을 소개할 텐데요. 이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들도 진단하는 장비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독해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무턱대고 독해 문제만 들이입다 풀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왜 틀리는지를 잘 관찰하시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역에 더 집중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독해 문제에서 오답을 고른다라는 것은 이 몸으로 치면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이 오답을 고르는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뭔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독해 문제라고 해도 워낙 종류가 다양한데 오늘 저는 편의상 수능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답을 고르는 이유 첫 번째, 참 어처구니 없게도 문제를 잘못 읽어서입니다. 문제에서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일치하는 것을 고른다거나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맞는 것을 고르거나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정답을 한 개만 고르는 것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주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실력이라기보다는 이 실수이자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성격이 좀 꼼꼼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그런 학생들은 주로 이런 이유로 오답을 고릅니다. 자, 두 번째는 단어 뜻을 몰라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예시처럼 본문 글을 실컷 잘 읽었고 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단어의 뜻을 몰라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 단어 컨세션은 양보를 뜻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정답인데도 과감히 고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문제를 한번 보죠. 자, 본문에는 utilitariani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뜻인데요. 정작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정확한 본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단어는 많이 외울수록 좋지만 때로는 한 개의 결정적 단어 때문에 오답을 고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꼭 영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해석 지문을 읽고도 글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독해 점수가 유난히 낮은 학생들에게 여기에 있는 한글 지문을 읽고 간략히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보라고 했더니 제대로 설명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연 선택, 인위적, 지속 가능 이런 말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로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영어로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답을 고르기는 더욱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일주일에 100개를 외웠다, 어느 학원은 200개를 외운다더라 하면서 아이들이 외우는 그런 단어 개수에 좀 집착하지 마시고 한 단어라도 정확한 의미와 다양한 활용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영화나 이런 데서 주인공 역할을 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과 함께 사전에 있는 2번 뜻, 3번 뜻, 4번 뜻도 함께 살피는 것이 독해력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답을 고르는 세 번째 이유는 구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없더라도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서 읽어야 할지, 주어와 동사는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은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담배가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방법을 연구자들이 찾아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주어 동사가 여러 번 등장하거나 from A to B 같은 이런 기본 구조를 모르면 독해가 어려워지고 당연히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게 되고 그러면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문법 기초가 약해서입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처럼 한 문장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명사, 수동태, 관계사, 접속사, 현재 완료가 등 다양한 문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법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단어만 가지고 대충 뜻을 짐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오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문 이해와 문법은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시간 관리를 못했습니다. 독해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느냐가 관건인데 수능 영어 시험을 예로 들면 총 문제풀이 시간은 70분이고 이 중에서 28개의 독해 문제를 푸는 시간은 약 45분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1분 40초 정도에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일부 문제는 읽지도 않고 답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이런 5가지 이유로 오답을 고르고 있다면 그래서 독해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다면 해결책은 무척 간단합니다. 첫째, 문제를 읽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놓치지 않도록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는 등 꼼꼼히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덤벙대는 아이들에게는 특히 의외로 이런 간단한 방법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평소에 단어 암기를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단어 학습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반복이죠. 외웠던 단어를 2번, 3번 복습하고 이 단어를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영어로 된 글을 계속 접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단어 공부의 중요성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문 분석 훈련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독해 지문 안에서 유난히 길이가 길거나 구조가 복잡한 그런 문장을 하나 골라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고 불필요한 정보나 끊어야 할 덩어리를 자기만의 기호로 표시해가면서 문장의 뼈대를 추려내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문법 기초를 튼튼히 다지길 바랍니다. 평소 문법 공부를 하면서 그때 배웠던 내용을 독해에 직접 적용해보거나 또는 문법 지식을 활용한 라이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타이머를 두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타이머의 압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답을 고르는 이유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독해 문제에서 오답을 고르는 주요한 이유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입니다.
요즘 시험에 나오는 그 독해 문제들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학, 역사, 심리, 철학 같은 이런 문과적인 소재에서부터 환경, 인공지능, 생물, 에너지 같은 이런 이과적인 소재까지 주제도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최근에 치렀던 2022년 6월 고3 모의 수능 지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나온 지문의 출처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구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6월 모평 23번 문제는 로봇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다룬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의 Who Needs Emotions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온 지문이었습니다. 6월 모평 24번 문제를 검색해보니까 로봇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그 MIT 출판사의 Introduction to AI Robotics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글을 찾아오는지 참 대단합니다. 31번 문제의 지문은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온 역사를 다룬 When the Machine Made Art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를 풀었던 고3 학생들 중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영어 독해 문제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한때는 환경 관련 주제가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이런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소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고 또 독해 문제에서도 주제와 소재의 경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읽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글 책도 잘 안 읽는 학생들인데 영어로 된 책을 읽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능 지문의 소재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공부할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시간은 점점 부족합니다. 결국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점은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여러 분야의 얕은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오답을 고르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추론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추론 문제는 독해 문제 중에서도 까다로운 유형에 속하는데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는 학생들은 추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된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소를 키우는 사육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려면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숲을 태워서 사육지를 넓힐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추론의 바탕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는 육류 소비를 줄이는 그런 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을 간단히 유추를 하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비슷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런 그 간단한 추론 문제 약간의 추론만으로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요즘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론 문제는 사건 현장에서 탐정이 단서를 모아서 범인을 찾아가듯이 꼼꼼하고 집요하게 실마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유독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학생들인데요. 학습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육 과정에서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만날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와 상징과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는 문학적인 표현 장치이죠. 누군가가 저를 묘사할 때 당신은 참 목소리가 아름답네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은쟁반에 옷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네요 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학적 장치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런 예문은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큰 연못보다는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작아지면 성취감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국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성취감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토플 문제에서처럼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로 가득 찬 글은 분량은 좀 많긴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쉬운데 반해서 이런 비유로 표현한 글은 길이는 짧지만 이해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쉽게 오답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오답을 고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교과서 같은 말이겠지만 첫째, 평소에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글을 다양하게 읽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요즘은 학생이나 어른이나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고 또 이것이 문해력 저하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근데 꼭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각종 학습 사이트나 유익한 동영상 강좌를 자주 접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 나가면 됩니다. 디지털 세대에게는 디지털 세대의 정보 습득 방식이 따로 있는데 무조건 독서라고 하는 옛날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하고 SNS 하느라 정보를 탐색하고 또 호기심을 쫓아가는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이고 또 유익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도 딴 데로 새는 게 문제이지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닌 거죠. 자, 하지만 디지털 자료도 좋고 또 영상도 좋지만 글을 읽으면서 독해를 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만나게 되는 독해는 태블릿이 아니라 종이에 인쇄된 시험지이고 영상이 아니라 글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종이에 쓰여진 글을 결코 소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어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본인들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인데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독서법에 관한 책을 읽힐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글을 읽는 것을 인풋이라고 한다면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토론입니다. 추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끄고 토론 활동에 적극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상대 주장의 허점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토론 활동은 추론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글을 읽고 지문 속의 논리를 따라가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결국 문해력과 논리력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수능 출제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이 평가원이 발간한 학습 안내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능 영어 공부 방법으로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는 것과 함께 친구들과 유추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많이 해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경 쓸 것도 많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글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학원은 부모님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해 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해빈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IRS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IRS가 Integrated Reading and Speaking의 약자인데요.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면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매우 중요한 커리큘럼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과 중등 과정으로 갈수록 컴퓨터, 인공지능, 나노기술 같은 이과적인 소재들을 점점 더 많이 다루게 됩니다. 혼자 놔두면 아이들이 스스로 핀테크에 대해서 찾아볼까요? 절대 읽어볼 것 같지 않은 글을 억지로라도 접하게 하면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또 자료도 찾아보면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영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일정한 수준에 오르고 나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유치한 대화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자 우리 핀테크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하면 입을 여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핀테크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함이 점점 커지고 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관련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해킹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에 노출이 되고 또 정보 유출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핵심인 것이죠. 초등학교 6학년에서 다루는 에듀테크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듀테크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주고 관련 어휘를 학생들이 학습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간단한 그룹 토론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주제와 관련되는 통계 자료나 또는 사실과 관련되는 정보를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고 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로서의 그 에듀테크 산업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에듀테크와 관련된 각종 기사들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고 또 이거를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요약 정리해보고 또 이것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또 또래 평가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활동으로 에듀테크 산업의 주요 문제를 놓고 찬성 반대 팀을 나누어서 그룹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모든 학생들에게 전자기기를 나눠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해보는 식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체적인 수업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어느 자리에서든 에듀테크 산업의 장단점이나 발전 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다음에 에듀테크와 관련된 독해 지문을 만났을 때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헤비나인 중학생들이 매달 수업에서 접하고 있는 IRS 자료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슈퍼인간, 스마트 공장, NFT, 나사 달 탐사 같은 이런 최신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주제도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 큰 무리 없이 이런 과학기술 분야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자료도 함께 활용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적절한 가이드가 결합되면서 학생들은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얘기입니다. 저희 헤비나인 R&D 선생님들이 매달 학생들에게 떠먹여줄 수 있는 이런 멋진 자료를 찾아서 매일같이 인터넷의 바다를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읽을 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비유와 상징과 은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해볼 것을 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글과는 달리 문학은 다양한 문학 장치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에서 많은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학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영어 학원들의 초등 커리큘럼에 너블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문학 교육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분석해보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미리 예측해보거나 자신이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왜 그 인물은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교육과정에서는 이 문학이 사실상 암기 과목이 되어버렸고 또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골라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상력을 말살하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험과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우리 초등학생들은 문학을 제대로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재미있는 나블과 숏스토리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기본기를 튼튼히 다진 학생들이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이 되면서 접근해야 할 기술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같은 독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오답을 고르도록 설계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문해력 문제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사악하다라는 점도 이해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이고 나머지가 다 오답인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정답보다도 오답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정답같이 보여서 학생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오답을 매력적 오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매력적 오답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기술적인 접근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접근법은 초등학생보다는 중학교 이상 학생한테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중학생이 된 시점에서 이런 스킬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리차드는 1950년에 런던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했고 나중에 신문 배달원, 택시 운전사, 청소부로 생계를 유지했고 친구의 권유로 음악대학에 갔고 그때부터 곡을 작곡했고 그 이후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받는다 라는 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면 위대한 작곡가 리차드의 생애를 주제로 고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보기들이 왜 오답인지 생각해 봅시다. 3번 보기는 본문에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전체 글의 주제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narrow 오답이라고 합니다. 2번 보기는 왠지 정답처럼 보이긴 하지만 주인공인 리차드라고 하는 말은 없고 예술가라고 하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broad 오답이라고 합니다. 4번 보기는 본문에서 친구가 권유했다라는 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만든 것인데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초점을 벗어났다고 해서 이런 것을 out of focus 오답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보기는 얼핏 보면 정답처럼 보이긴 하지만
본문 어디를 봐도 작곡한 작품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처럼 불순물을 살짝 띄워서 만드는 유형을 impurity 오답이라고 하는데 아주 교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문 내용을 잘 읽었더라도 이런 매력적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소설과 영화는 다르고 원작 소설이 영화 버전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4번 보기를 보면 왜 사람들이 책보다 영화 버전을 더 좋아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주장과 정반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contrary 함정이라고 합니다. 지문을 대충 읽은 학생들은 이런 정반대 함정을 정답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본문 내용을 일부러 살짝 틀리게 만드는 오답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incorrect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유형입니다. 자, 이 지문은 기업들이 자원을 함부로 사용해왔고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런데 보기 1번을 보면 돈이 많은 것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 보기 2번에는 모든 성공의 이면에는 근면과 끈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살짝 연결이 될 것 같으면서도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멋있어 보이는 답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오답을 sounds good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람들이 왜 명예를 추구하는가에 관한 글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보기 4번에 보니까 The uselessness of wealth and material objec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이 답을 정답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 보기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교묘하게 끌어와서 정답처럼 버무려 놓은 것입니다. 본문을 읽은 학생들에게는 특정 단어나 표현이 머릿속에 잔상이 남게 되고 그 단어가 보기에 등장하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잔상 효과라고 하는데 오답 중에는 이런 잔상 효과를 이용한 오답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을 after image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몇 가지 매력적 오답의 유형을 보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왜 함정에 빠져서 오답을 골랐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독해력 문제라기보다는 교활한 오답을 만들어서 우리 순진한 학생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력적 오답을 고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방법은 지문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해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 과장과 허위로 왜곡된 사이트의 게시물을 정보 검색자가 믿도록 조정하면 웹이 뒤얽힌다 라는 이런 이상하고 복잡한 말을 인터넷에서 가짜 정보를 자주 접하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말로 쉽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훈련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답을 맞추고 나면 다시는 그 문제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이제 독해 지문을 지식과 독해 연습의 도구로 재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하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독해 문제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다 확인하고 일일이 점검해 주겠습니까? 헤비나인 학생들이 독해 문제에 기술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중학생이 되면 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오답들은 풀이 후에 반드시 오답 유형을 스스로 분석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유형의 오답에 내가 자주 속아 넘어가는지를 스스로 분석하다 보면 독해 문제를 풀 때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오답과 정답을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헤비나인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독해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독해에서 틀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오답을 분석해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는 일부 중등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서 독해 문제를 보다 좀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조만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학원은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독해력 향상이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면 학생들을 좀 귀찮게 만들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런저런 독해력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추가되더라도 학생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헤빗9을 다니는 동안 다양한 리딩 지문을 읽고 또 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 이상이 되면 수능 모의고사도 있고 또 내신 성적처럼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의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반면, 초등학생들은 토플이나 탭스 같은 공인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리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빗9에서는 매 분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헤빗9 자체 리딩 등급표를 우리 프로그레스 리포트 안에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각 학년별로 총 8단계 등급으로 표현되고, 이 등급이 상위 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등급표는 그동안 학생들이 풀었던 다양한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또 지난 분기 데이터와 비교해서 성취도 변화를 측정하고 또 이것을 등급으로 환산한 것인데요. 문제를 많이 풀고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더 정교하고 성과 측정이 더 가능해집니다. 특히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분석해서 분석 근거 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로 데이터까지도 부모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독해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문항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모든 시험에 빠짐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간단한 문제라도 매 시험마다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측정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는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결국 부모님들의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헤빗9은 앞으로도 독해가 강한 학원으로 부모님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학생의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저희와 함께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포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